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본투표도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사전투표를 비롯해서 이번 선거의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 또 개선 방안은 없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남우견 홍보담당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원대 복지행정학과에서 엄태석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김종법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죠. 선거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본투표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의미와 중요성 먼저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김 교수님부터 좀 먼저 제가 여쭤볼까요? 예. 네,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8기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네. 뭐 횟수로 치면 30년이 지금 넘은 네. 30년에 가까운 지방선거인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지방선거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방선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좀 희석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방을 위한 선거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행정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대결 구도나 양상은 네. 정권의 그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냐 네. 아니면 견제를 위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좀 본질이 다른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서 네, 그런 네. 면에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를 좀 다시 본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30년이 넘게 진행됐으면 네.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최대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방 소멸 문제거든요. 네.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죠. 네. 30년이 넘게 지방선거가 잘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야 했다. 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고 이걸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국가적 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번 지방선거뿐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 지방 소멸이나 네. 축소사회 위기 같은 그런 문제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좀 갖고 네. 좀 다시 종합적인 대응이나 지방선거의 본질을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선거를 좀 그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소멸이라든가 지방대학 벚꽃 엔딩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 얘기가 좀 이슈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엄 교수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3할 자치니 4할 자치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자치의 수준이 좀 낮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50년대에 한 10년 그리고 현재 한 91년에 지방의회 구성하고 95년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30년 내외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는 지방자치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소수가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조선민족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독립을 좀 당길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 게 그리고 있었나요? 예. 독재 정권 시절에는 YSDJ, JP 이런 분들이 중앙 권력은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지방 권력이라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민주화의 운동 일환으로 또 지방자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장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지방자치가 많이 논의가 되는데 근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가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 한 장씩 예. 선거를 하는 그리고 예. 후보가 분명하고 지명도가 있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 이번에 7장 7장. 그리고 어떤 보궐선거는 지금 8장입니다. 8장. 그리고 예. 후보들의 지명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지방선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학교 다닐 때 전교회장 선거와 반장 선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전교회장 선거가 학교가 들썩거리긴 하지만 그 반에 생활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반장 선거는 이거 잘못 뽑으면 한 학기 1년 뭐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게 지방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지방선거는 반장선거다. 반장 해보셨습니까? 반장 해봤습니다. 네, 잘 아시겠네요. 학생들이 좋아했는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와닿네요. 예. 자, 우리 홍보 담당관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사전투표 언제 오늘부터 뭐 시작이 돼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주 지방선거는 반장선거다. 일단 뭐 와닿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사전투표 절차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유권자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먼저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을 구분해서 투표하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서 투표하시게 되고요. 네. 이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네. 그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네. 그 주소지에 따라서 지역구 귀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고요. 네. 좀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네. 요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동네에 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관내 줄에 서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서울이나 네. 아니면 내가 서구에 사는데 유성구에 가시거나 네. 내가 둔산 일동에 사는데 월평동에 가서 투표하시거나 네. 그렇게 지역구 귀초의원 선거를 벗어나서 그 사전투표소에 찾아가시게 되면 네. 관외 줄에 가서 투표하시게 됩니다. 같은 대전이라도요. 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요거를 잘 모르겠다 관내인지 관내인지 그러면 거기에 투표 안내 도우미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그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네, 네. 그 투표소 입구에 배너 현수막을 설치해서 네, 네. 관내에 해당하는 동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도 관내 관외 구분이 쉽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 투표 절차 그러니까 뭐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는 거는 다른 일반 투표 절차와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관내와 관내가 투표지 제출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냐면은 관내 선거인은 기표 후에 그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 게 일반 선거일 투표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데 네. 관외 선거인 같은 경우는 기표한 다음에 회성정 봉투를 같이 받거든요. 네. 이 투표지 7장을 회성정 봉투에 넣어서 봉인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야 됩니다. 7장을 한꺼번에 넣어서요. 네, 예. 그런 절차가 좀 다르고 이 회성정 봉투는 등기 우편을 통해서 그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가게 돼서 네. 개표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인증샷입니다. 네. 예, 이거 헷갈려서서 네. 좀 큰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기호가 없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니까 네. 이게 투표하신 저 같아도 지금 투표하라 그러면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 말씀 좀 주신다면요. 인증샷은 중요한 부분이 투표소 안, 네.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투표소인 겁니까? 그러니까 입구 안. 입구 안에서요.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있잖아요. 네, 네. 누구한테 찍었는지 보여지는 거. 네, 네. 그거를 촬영해서 SNS에 올리면 네.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대상이고. 네, 그러니까 네.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네, 네. 투표소 밖에 네, 네. 표지판이 있고 네. 뭐 그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 앞에서 찍어서 뭐 기호 표시 이런 거 해도 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서 네. SNS에 올리셔도 되고 뭐 손등에 요즘은 그 기표 도장 찍어서 나오시는 이렇게, 분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라. 네,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찍으셔야 됩니다. 네, 사진은. 네, 네. 근데 그리고- 교육감 선거, 네. 예, 이 기호 없는 거요. 이런 네. 것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네. 기호도 없고 정당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투표용지는 세로형인데 네, 네. 교육감 투표용지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뭐 홍길동 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위아래 뷰. 기표란이 그 밑에 있습니다. 네. 이름 아래에 있는 기표란에 찍어서 네.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하러 가기 전에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네. 후보자를 미리 선택하신 다음에 네.
그 투표지의 그 게재 순서나 네. 정당 이런 거에 네. 관계없이 소신껏 후보자 이름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두 분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뭐 실수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투표는 하셨습니까? 우리 엄 교수님은 예. 저는 당일날까지 봅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정보, 그다음에 아. 전국 상황들을 보고 왜냐면 저도 네. 항상 사전 투표가 본 투표와 이렇게 약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제가 좀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3일 사이에 네네.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미 투표를 하고 나면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좀 지켜보는 스타일입니다. 아. 또 저는 또 사전 투표장이 바로 저희 집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네네. 3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네.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어떤 분들이 지나가는 좀 보고 그럽니다. 예, 네. 나이대도 보고. 예.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섣부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하고 왔습니다. 아, 벌써 예, 하셨어요? 오늘 한 네,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6월 1일 제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저는 네, 오늘 네. 하고 왔는데요. 네. 이제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일주일 간격인데 이번이 특이하게 조금 네. 간격이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좀 네. 일찍 했는데 제 섣부른 선택이 잘된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그 섣부른 선택이 요즘 정치권의 트렌드긴 한데 엄 교수님은 좀 기다려 보신다. 왜냐하면 그 투표 성향에서 네, 네. 핵심적인 정당원이나 지지 세력들은 그렇게 언제 해도 되는데요. 저희들처럼 좀 살펴보는 사람들은 네.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사전 투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홍보 담당관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이제 뭐 전에 대선 때 큰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확진자 투표잖아요. 네, 뭐 그렇죠.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뭐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긴 했습니다. 네. 이번엔 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죠? 네. 예, 예. 그 지난 대선과 달리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그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네. 정해진 투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방역 당국이 코로나 격리 의무 유지를 결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네. 결정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확진자는 그 사전투표 2일차 28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그리고 네. 6월 1일 선거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네. 7시 30분까지 투표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투표 장소와 투표 방법은 그 일반 유권자의 경우와 똑같고요. 그리고 임시기표소가 아닌 본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되니까 네. 안심하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난 대선하고 좀 다른 차이점은 네, 네. 그 확진자 수의 차이가 그렇죠.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엄청 때문에 줄었죠. 아마 예. 그 혼동이나 이런 것들은 네. 준비를 충분히 하셨는데다가 수가 네.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그 바구니 투표였나요? 그때 크게 뒤셔서 네. 이번에는 준비를 또 철저히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일반 예, 예, 예. 유권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네. 그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은 그 사전 투표, 선거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투표 마감 시각 그러니까 네, 오후 6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까 네, 일반 네. 유권자께서는 꼭 그 전에 투표하실 수 있도록 좀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네. 6시까지 기존과 똑같이 투표를 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송사 출구조사도 이번에는 오후 7시 반에 네. 아마 공개가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 좀 정치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선거까지 5일. 자, 뭐 네거티브 공방이다 아니면 뭐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실 때 정권의 성공이냐 정권의 견제냐 뭐 시끄럽습니다. 자,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늘 낮았거든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뭐 올해도 뭐 비슷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예, 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선거를 분석할 때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5, 6, 7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50%대, 총선 60%대, 대선이 70%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가지고 이제 아, 이건 엄 교수님 제 만든 이론입니다. 원칙입니까? 예. 아, 예, 예. 이게 뭐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예, 예, 예. 근데 봤는데 사전 투표 제도가 2014년에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되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4%, 많게는 한 6, 7% 정도는 투표율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 그거는 이제 느끼고 있고요. 네, 아마 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뭐냐면 하루 투표할 거를 3일을 투표하게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제 네.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안 하던 분들이 많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 네, 그러니까 네. 하던 분이 일찍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건데 네. 이번 대선도 사전 투표율이 36%가 정도 넘었지 않습니까? 굉장한 굉장히 숫자인데 높았죠. 그 얘기는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승부가 박빙이라는 뜻이거든요. 세게 붙었다는 겁니다. 세게 네, 붙었다는 네. 건데 지금 대선 치르고 뭐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44일 만에 선거를 치르고 있고 대선 때 굉장히 과열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번 지방선거도 유지되는 그런 것을 느낀다. 왜냐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뭐 이변 파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현역들이 막 공천에 탈락하고 여기저기 경선 잡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라면 60% 정도는 내외 정도의 투표율은 가져가지 않겠느냐. 네.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단체장들이 4년 전 선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 17개 중에 민주당이 14개를 가져갔습니다. 14개.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26개 가운데 민주당이 153개를 가져갔습니다. 네, 70% 그러니까 정도 현재의 가져갔죠. 현역들은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됐고 네. 야당이든 국민의힘은 여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러니까 네. 50%대 하락 정도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60%대의 언간은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표율이 비교적 높을 것이다라는 예전보다 낮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이시고요. 봅니다. 예. 김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네. 그런 이제 트렌드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지는 않지만 네. 투표율이 60%까지 갈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이 선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파란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새로운 인물이나 또는 어떤 정치의 교체라든지 세대 교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네, 데다가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슈가 될 만한 그리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고 네. 더군다나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던 특정 계층, 이제 네, 보통 네. 우리가 20대, 30대 그 계층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대남이요? 그런 예. 20대, 30대 여성과 남성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방선거가 조직선거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네. 60% 아무리 3일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간도 굉장히 밀접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60%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이제 네. 50% 중반 후반 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지만 60%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 주위에도 이제 TV 안 본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뭐 대선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는데 그땐 진영 논리가 워낙 뜨거웠으니까 뭐 투표장에 나갔지만 정치 무관심 하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관심보다 더 심각한 건 혐오감까지 지금 뭐 혐오감. 팽배가 돼 있죠. 네, 네. 정말 그 우리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 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즐거운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대, 900년대만 해도 정말 축제처럼 치렀습니다. 막 그 광장에서 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흥청망청 그렇게 축제처럼 치렀습니다. 물론 네. 이게 가진 자들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계속 선거법을 개혁해서 네. 돈을 못 쓰게 하고 부정선거를 몰아내고 해서 깨끗해진 반면에 지금 우리가 선거를 축제처럼 치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갑을 막고 건전한 선거로 갔는데 입을 열어줬더니 이 입이 굉장히 험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보십시오. SNS, 인터넷, 그리고 각종 통신망이나 TV에서 나오는 보도나 기사들이 선거 과정에서 뭐 아름다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리어 축제가 아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근데 그걸 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리딩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지금. 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는 전문가가 봐도요, 야, 일 가는 뭐냐, 일 나는 뭐고, 그리고 교육감은 뭐 어떻게 찍는 거냐, 맞아요. 이런 상황이 예. 되어 있으니 노골적으로 말해서 지금 선거 제도 7장이 8장인지 또 제주도는 한 장이 또 없어요. 기초를 안 뽑으니까. 네. 세종시도 기초 안 뽑으니까 한 장 없죠. 네. 2장이 없겠네요. 의원도 안 뽑으니까. 세종은 4장이고요. 그리고 4장이죠, 우리 또. 제주도는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아, 어지럽단 세종 말입니다. 내장인가요? 아. 그리고 어디 보궐선거인데 8장이잖아요. 그렇죠. 보궐선거 복잡하고 또 몇면은 유명한 스타 플레이가 없지 않습니까? 동네 축구 비슷하니까 뭐 네. 관심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대 투표율밖에 되지 않지 않겠냐 얘기 말씀하시는데 김 교수님 저는 60% 언간이니까 58부터 62 사이인데 김 교수님은 몇 프로 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55%를 좀 넘지 않을까 정도를 2, 예상하고요. 3%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혐오의 정치가 이게 퍼플리즘과 혐오의 정치가 전 세계 트렌드이긴 하지만 네. 우리는 조금 더 그게 세대나 성별의 젠더의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선관위에서 홍보 담당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긴장하셔야 것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이제 뭐 그걸 통제나 관리라는 건 아닌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기본권의 어떤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해서 네. 여론조사가 활성화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많은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네.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를 두고 네.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를 선관위가 다른 업무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네. 그 응답률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응답률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응답률 1.6% 여론조사도 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저희 사회에서 민주주의 네.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네. 지난 대선에도 아마 지금 이제 출구조사도 7시 반에 발표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이제 대선에 KBS 이제 방송 3사가 지상파 했던 3사가 맞췄습니다. 출구조사 예, 예. 굉장히 아주 정말 기적적으로 예. 똑같이 맞췄잖아요. 저희 틀릴까봐 예.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 가만히 내용을 보면 방송 3사가 했다는 것도 있지만 표본수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응답률도 85에서 90%이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기본권인 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네.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게 이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좀 바람직한 방식으로. 근데 네. 이제 약간 이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우후죽순 그리고 네. 통제가 안 되는 방식은 조금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정리하기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선관위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뭐 네. 저는 그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응답률이 낮은 그러니까 저질 여론조사가 마구잡이로 인용되고 그렇죠. 보도되고 하는 건 이 기자인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선관위 담당관님 뭐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떻게? 그 교수님 말씀 중에서 네, 네. 실제로는 네. 그 과거에는 네, 네. 더 심했습니다. 아. 그 여론조사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네. 것이 더 심했고요.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좀 방지하고자 네.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네.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네. 그 선거여론조사 기준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공표 목적으로 그 선거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네. 그 공표하기 전에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다 되죠. 등록을 예,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네. 말씀대로 응답률도 낮고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표본이죠. 네, 표본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좀 네. 개선해야 나갈 부분이라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수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요,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13일 동안 선거운동 했는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책 검증, 정책 대결은 참 찾아보기 힘들고 뭐 흔히들 네거티브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방의제 실종됐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까 뭐 지방 소멸 얘기도 하셨고요. 뭐 우리 지역만 좀 한 장에서 놓고 얘기해 볼까요? 충청권 선거운동 과정 이렇게 보시면 엄 교수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 우리가 계속 정치학자들이나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틀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중앙 정치에 매몰되어 버린 지방 정치. 아, 그 표현이 틀렸다.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분리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네. 제가 우리 김 교수님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김 교수님 아버님도 알아요. 김 교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왜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까? 그런 배경 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뒷배경을 보게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 분리될 정도로 그렇게 탄탄한 지방자치, 자체적인 힘으로 과연 가는 구조냐?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정책 선거 실종,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양치기 소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공약을 던지는데 잘 안 지켜지고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뭐 정책 뭐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네, 네. 각자가 던진 공약을 보면은 이 공보지가 빡빡합니다. 네. 그거 시험 공부도 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그 정책이 사라지는데 차라리 중앙 정치나 대선에선 이전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낙태, 동성애 이런 그다음에 감세, 증세 이런 걸로 딱 붙거든요. 근데 네. 지역에서는 여기 기업 100개 유치 150개 여기 200만 원 지급 여기서 150만 원 지급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물의 그 밥인데 그러다 보니까 딴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도 보게 되고 인물도 보게 되고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너무나 많은 공보지가 왔는데 어떤 때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당 가리고 이렇게 딱 정책하고 이렇게 인물도 주고서 정당 골라서 맞춰봐라. 못 맞출걸요. 그렇죠. 정당의 색채도 약해졌고 거기다 네. 공약은 수백 개고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 선거가 되기 어려운데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양당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네. 그 이전엔 그래도 정의당이라든지 그래도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있는 정당들이 좀 있었어요. 네. 국민의당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합당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양당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확고해졌죠. 이게 너무나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그 소수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바라볼 때 지금 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일 중요한데 네. 공약을 내시는 분들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예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네. 물론 이게 경기 활성화나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100년 대계 그리고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장기적 플랜을 보면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수도권과 연결된 뭐 GTX나 무슨 고속도로를 내겠다.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은 그게 지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방 소멸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그럴 얘기거든요. 수도 있죠. 이게 빨대 네. 효과라고 하죠, 보통. 네. 지방에서 이제 KTX나 SRT가 생기면서 사실 지방에서 살만하다라는 얘기는 서울을 다니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인프라의 구축이나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대도시, 그다음에 도시, 그리고 지방은 살지 못하는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 지역민들은 그게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그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뭐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지방의 삶을 어떤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을 좀 계획하고 대비한다고 하면 네. 단순히 인프라의 투자 그다음에 네. 무슨 도로 건설 이런 거에 그 집중하지 말고 네, 네. 새로운 의미에서 개발 그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지방도 누구나 잘 살 수 있고 그게 이제 지방자치 본질이잖아요.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그 후보자들도 좀 인식 전환을 해야 되고 네.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행정가를 뽑고 일꾼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지방에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현직 프리미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는 밑에서부터 세대 교체하고 정치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면에선 지방이라도 양당 구조를 좀 깨고 네.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있고 진짜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네. 그 지방선거가 좀 본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드는 느낌입니다. 양당 구도의 한계, 지방선거 공약의 한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반장선거라고 하셨잖아요. 인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물은 사라지고 양당 구도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것만 지금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인물이 과연 지방자치를 책임질 인물인가 알아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선거방송 토론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방송을 토론을 하게 해놨죠. 지금의 어떤 이런 토론 제도가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인물을 선택하는데 좀 부족한 점 같은 건 없다. 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선거 방송 뭐 진행도 여러 차례 해보고 이랬는데 그러셨어요? 가장 네.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 너무나 많은 법적인 한도를 정해놓고 네. 3분, 7분 자르고 분야를 막 잘라서 하다 보니까 네, 충분하게 정말 심층적으로 막 팍 붙어서 네, 네. 바닥까지 내려가서 보여줄 걸 못 보여준다. 예. 그리고 시간대가 자정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시청률이 한 1, 2% 정도 나왔습니다. 1, 2%. 요즘은 더 안 예, 나옵니다. 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항상 진행하면서 뭐 질문하시죠 1분, 답변하시죠 30초 이거 하고 2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너무 그냥 인신공격적인 발언 그런 의혹 네. 제기 같은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부가 정말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겁이 날 정도더라고요. 심지어 네. 현장에서 방송 사고가 났는데 생방송을 할 때였으니까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요 이렇게 인용하는 건 되는데 이렇게 들고 흔들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스에 선관위 분들하고 PD랑 다 있었는데 그거를 판단을 못 해줘서 네. 그날 선거 방송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딱 상대방 후보가 왜 사회자가 제지 안 하느냐? 이게 제지를 해야 되지 않을지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분 네.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네. 방송이 너무 법적인 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오히려 좀 재밌어야 해친다. 되거든요, 사람이. 네. 지금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쇼도 안 보는데 토론회를 보려면 진짜 진검승부하더라 그래야 되는데 1분, 30초, 7분, 6분 이래서 2시간 간다? 한번 포맷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글쎄요, 이제 저 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반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해외 사례가 뭐 중요한 사례일 수도 없고 꼭 우리의 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그 공영방송에서 네. 주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네. 하루 종일 그런 것만 합니다. 네. 물론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도 많고 시청률이 네. 높지는 않지만 네. 사회 문화 자체가 네. 그 어떤 시험을 단기간 해가지고 성적을 내가지고 1, 2등 가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네. 서로 의견을 소통을 잘 해서 네. 그게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토론 문화 자체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하면 네. 굳이
선거 때만 선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평소에도 그런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네. 그 특정한 전문가가 나와서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국민 누구나 그 토론에 대한 제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심도 깊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 자체가 네. 우리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지금 말씀하신 선거제도나 토론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과 관련된 네.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일상에서 일상화. 토론이라든지 이런 네. 그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공영방송인 KBS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길로 빠져서요.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올게요. 교육감 선거 얘기해야 되는데요. 교육감 선거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성 보고 찍는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교육감 일단 투표율부터 우리 담당관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투표율이 어떻습니까? 그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그 지방선거 투표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권표를 제외하면 네. 그 지방선거 투표율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군요. 네, 그래서 네. 그 제3회 2002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율이 조금씩 한 2, 3%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추세가. 네. 그래서 그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2010년 제5회 교육감 선거 때부터 네. 그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투표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 이거 정말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분들 많은데 예, 두 분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예, 그 가장 대표적으로 쓰면 안 되는 표현, 깜깜이 선거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교육감 선거죠. 예, 근데 이게 특정 장애가 있는 분들을 비하 발언이죠. 비하하는 표현으로 예, 예. 제가 용어를 또 바꿨습니다. 암실 선거로 바꿨는데 암실. 이거는 뭐 디지털 카메라 쓰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 옛날에 예. 아, 전 알고 그죠? 있습니다, 아날로그 암실. 카메라 쓸 때는 암실에서 인화 좀 했습니다. 인화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서 물건 찾기라는 거죠. 깜깜한 네. 방에서 물건 찾기. 첫 번째는 후보들의 지명도 뭐 잘 모르시죠. 모르죠. 모르죠. 근데 후보도 자격도 있어요. 1년 이상 정당 활동해서는 안 되고 그죠? 선거하는 당시에 예, 1년 예. 전까지는 당원이어서는 안 되고 교육 경력 3년, 교육 행정 경력 3년 또는 네. 더해서 3년. 그러니까 후보가 한정되는데 그분들이 방송 활동 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 네. 했을 리도 없고. 네. 두 번째, 그분들의 정책이나 공약 관심 있는 학생들 학병 외에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학생은 선거권이 대부분 없죠. 그렇죠. 그죠? 저 용어를 볼 때 전 뭐 제 근처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물어봅니다. 혁신학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세 번째, 직접 선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유권자 전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네. 네. 사안이 그래도 좀 단순하거나 네. 그래서 투표할 의향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아이가 없거나 학령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관심사 바뀌죠.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거기다가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만든 이유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색을 빼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하지 마라. 네. 그런데 교육감 후보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표방하는 게 뭡니까? 보수 후보, 보수- 진보 후보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다른 이름이 보수고 네. 민주당의 다른 이름이 진보 아닙니까? 뭐 크게 정치색을 틀린 띠게 말씀은 되는 아니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선거에 실효를 얻는데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정당 공천을 하게 하든지 런닝메이트 아니면 제를 가자.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예. 아니면 간선으로 바꿔 한다. 왜냐? 전체 유권자가 투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네. 한번 고민해 런닝메이트제 주십시오. 아니면 간선제 예. 선관위 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 아 교수님. 잠깐만 하나만 예, 예. 하나만 더 예, 짧게 추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단체장 선거 중에 가장 후유증이 큰 선거가 교육감 선거입니다. 단일화 과정, 선거 과정, 취임 후의 과정에서 네.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비리 이런 걸로 가장 많은 교육감들이 낙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문제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예. 뭐 지금 말씀하신 엄 교수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우리나라 선거 중에서 직접 선거 중에서
유권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선거가 바로 이 교육감 선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투표는 하지만 참여하지 못한다.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유권자니까요. 사실 그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현장, 교육 현장에서 제일 이해관계 당사자는 학생이라고 봐야 되는 학생이죠.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네.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 네. 기본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이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거기 예. 때문에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선거법에서 이 교육감 선거를 뭐 굳이 따로 떼서 선거를 할 필요는 간접 선거나 뭐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는 뭐 그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지 그냥 그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법을 개정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네, 네. 오히려 학생들이 교육감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런 면에서 아까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네. 교실에서 무슨 정치냐라고 해서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의사표현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사실 네. 실정법상에서는. 근데 갑자기 18세에 대해서 정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데 네, 네. 정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학생들에게 네. 갑자기 투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투표 연령도 낮아야 되고 적어도 네. 이제 교육감 선거 정도는 그 정책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사회가 네.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도나 법이 그걸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색다른 제안이셨고요. 자, 선거 얘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뭐 오늘 사전 투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선관 입장에서는 투표 동료도 하셔야 되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라든가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꿀팁 같은 거 있습니까?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이 매 세대에 발송되는 네, 선거 네. 공보가 있죠. 예, 홍보.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네, 네.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정책 공약마당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요. 네, 예, 그 예. 안에 있고요. 네, 네.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가 있고요. 네, 네. 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5대 공약 그리고 네. 선거 공약서가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나 뭐 교육감 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네.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보시면 그 후보자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반 반장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선거 기간만이라도 꼭 짬을 좀 내셔서 들어가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토론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각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마무리 발언은 김 교수님부터 좀 이렇게 발언해 주시죠. 글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투표율도 제가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제일 중요한 선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뭐 좌지우지하고 운영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방의 현안이나 이런 정책이나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네. 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모든 분들이 네.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축제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위해서 가장 실현하기 좋은 그 네. 선거의 장이 바로 지방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소중한 한 표를 모든 주민들이 네. 행사해 주시는 게 이 지방선거를 살리는 또 지방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알리고 또 그 의미 자체를 되새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 교수님. 네, 여러 가지 매체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 후보 관련해서 별로 안 좋은 뉴스 접하시고 거기다가 날라온 공보물은 이만큼이 되니까
야, 이거 투표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본인이 힘드시면 아이들과 함께 후보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선택해 보는 것도 민주주의의 교육, 정치 교육이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좋은 후보 뽑아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잘못된 후보를 뽑아서 지방 재정이 파탄나고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저도 저희 아들 녀석하고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는데 홍보 담당관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예, 그 많은 유권자들이 내 한 표쯤이야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유권자 여러분, 정치인이 유권자를 두려워할까요? 정치인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를 두려워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비장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지방선거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선거라고 하지만 대선이나 총선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투표율이 언제나 가장 낮은 게 현실이었죠. 세 분 말씀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말이 있죠.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